지난 시간이 인구의 양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은 인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을 다루고자 합니다. 인적 자본이란 사람들의 경험이나 숙련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형성되며 사람에 따라 그 크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생산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는 인적 자본 형성을 장려하고 투자하기도 합니다. 인적 자본은 가치가 감소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기존의 숙련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면 인적 자본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적 자본은 물적 자본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만 인적 자본은 무형자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물적 자본은 대차 제조표의 자산으로 기록되지만 인적 자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계정에서 물적 자본은 자본 형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출 GDP에서 소비와 함께 지출의 중요한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컨대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형성에는 교육시설 이외에도 교사의 노동과 학생들의 학업 시간이라는 자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고정자본 형성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사의 노동은 교육 서비스를 생산한 생산 요소로 파악될 뿐이며 학생의 학업 시간과 노력은 인적 자본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민계정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소비 지출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학교 교육 이외에도 현장에서의 훈련이나 개인의 노력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인적 자본이 형성되지만 이들이 모두 통계로 포착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인적 자본 중에서도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대적 학교 교육은 19세기 말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가보개혁으로 관립 사범학조와 부속 소학조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기의 학교 교육에는 민족 간 차별이 있었습니다. 학제가 달라 초등교육은 일본인이 6년제의 소학교를, 조선인은 4년제의 보통학교를 다녔습니다. 중등교육도 일본인은 5년제의 중학교와 조선인은 4년제의 고등보통학교로 달랐습니다. 여자의 중등교육은 여자 고등보통학교로 구분되어 있었고 나중에 고등여학교로 바뀌었습니다. 1922년에 교육기관의 차이를 없앴고 1938년에는 민족 간 학제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1941년에는 소학조가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고 1996년에 초등학교로 바뀔 때까지 그 명칭이 사용되게 됩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서울대학교가 됩니다. 해방 후에는 몇 차례 변경을 거쳐 초등교육은 국민학교 6년, 중등교육은 3년제의 중학교와 3년제의 고등학교로, 고등교육은 2년제의 전문학교와 4년제의 대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림 4-6은 각급 학교의 취학률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취학률이란 각급 학교별로 재학생 수를 해당 학령 인구로 나누어 구합니다. 즉 각급 학교의 대상이 되는 전체 아동 중에서 실제 재학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해방 전에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 또는 소학교나 국민학교가 4년에서 6년제이고 입학 연령에서도 현재와 다른 경우가 있지만 학령 인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경우 6세에서 11세를 적용하여 취학률을 구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령 인구도 각각 12세에서 14세, 15세에서 17세, 18세에서 21세의 인구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방 전의 연령별 인구 통계는 5세 구간으로만 제공되고 있지만 위 학령 인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연령별 인구는 직선 보관의 방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래프에 취학률이 100%를 넘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것은 재학생 중에 해당 학령 인구를 벗어난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취학률을 보면 식민지기 초에는 2%에서 말기에는 48%로 상승했습니다. 20년대 초에 빠른 상승에는 아동수가 늘어난 것 외에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늘어난 것의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중엽 이후에는 취학률의 증가가 빨랐는데 전국의 모든 면에 초등학교를 적어도 1개 이상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전후에는 데이터가 없지만 1950년대 말에 취학률이 100%에 접근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1950년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했으므로 그 사이에 취학률이 빠르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의 경우 해방 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었는데 취학률이 1943년에도 2.4%에 불과했습니다. 중등교육의 보급은 해방 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의 취학률은 60년대에서 90년대에 급속히 높아졌고 고등학교는 그보다 10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70년대에서 90년대에 급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대학교의 취학률의 경우도 식민지기 말에는 0.7%였고 1970년대에는 10%를 아직 넘지 못했지만 2008년에는 76.9%에 달한 후 감소 또는 정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수치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오는 수치인 70.6%보다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프에서 대학교 취학률을 구할 때 재학생 수를 학령 인구로 나누어 구했지만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군대 복무 등의 이유로 취학 연령을 벗어난 재학생을 빼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래프의 취학률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전체 시기에 걸쳐 일관되어 있으므로 그 추이를 보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의 보급에는 성별 차이가 보입니다. 그림 4-7은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를 보여줍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952년에는 0.6명이었는데 1966년에는 0.9명으로 넘어섰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로 가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953년에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0.2명이었는데 그쳤는데 1992년에는 0.9명으로 9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대학생 경우는 고등학생이 0.9명을 넘어선 1992년에도 0.45명에 그쳤고 2016년에도 0.71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프에는 해방 전의 데이터가 빠져 있지만 식민지기에는 후술하듯이 성별 격차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세기를 통해서 보면 극심했던 성별 격차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에서부터 격차가 해소되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림 4-8에 따르면 해방 전에 보통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908년에 28명에서 1943년에는 74명으로 높아졌고 해방 후에는 그렇게 높아진 수준에서 2016년에 15명으로 떨어져 역유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중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상당히 낮았지만 해방 전과 후에 걸쳐서 초등학교보다는 좀 더 완만한 역유자형을 보였습니다. 해방 전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특히 초등학교에서 급증한 것은 교원 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의 팽창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에 교원 수를 크게 늘렸음에도 1970년대 중엽까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50명 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만큼 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는 2부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소위 콩나물 교실이라고 하는 과밀 학급의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교육시설과 교원 수의 가동률을 극대화해서 교육 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밀 학급으로 교육의 질은 일부 희생되었지만 놀랄만한 수준으로 교육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 것은 학령 인구가 감소로 돌아섰지만 교원 수는 줄지 않고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6년에 도달한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선진국과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같은 해 미국은 15.2명, 영국은 16.9명, 일본은 16.6명이고
EU 22개국의 평균은 13.6명으로 나왔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5명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6년에 각각 13.3명과 12.9명으로 나왔는데 이 또한 OECD 국가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본 취학률이나 학생 수에 의한 통계는 매년 교육의 플로우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플로우가 축적된 결과를 인적 자본 스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가 그것입니다. 취학률이 빨리 높아졌다 해도 그것은 해당 연령 인구에 한정된 것이며 전체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를 높이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체 경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인적 자본 스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교육 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최종 학력을 조사한 인구 센서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발로 앤 리의 데이터베이스는 인구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각국의 평균 교육 연수의 장기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인적 자본의 대리 변수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국가의 통계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플로우 통계를 이용해서 구한 한국의 1935년 취학률은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지만 센서스 통계로 구한 평균 교육 연수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매년 각급 학조의 재학생 수 통계를 이용해서 교육 연수를 누적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장기에 걸쳐 각급 학조의 재학생 수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센서스 자료로 접근하는 방법에 비해 실태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도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에 대해 이러한 작업을 시도했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를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4-9가 그것인데 남녀 학계에서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각국의 평균 교육 연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해방 전 한국의 평균 교육 연수를 보면 1920년에 0.6년에서 1942년에 1.2명으로 상승한 데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같은 기간에 4.4%에서 43%로 상승했지만 그것은 해당 학령 인구에 관한 것이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 교육 연수의 증가는 훨씬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세기 말에 이미 평균 교육 연수가 7년에 이르렀고 일본은 19세기 말에 평균 2년에 미치지 못했던 수준에서 출발해서 그 격차를 줄여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19세기 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은 한국보다 약간 더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 대만의 평균 교육 연수는 해방 전에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인적 자본 형성에서 본격적인 캐치업은 해방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55년에 평균 교육 연수가 2.3년이었던 것이 2000년에 와서는 10.5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만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프에서 각국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해방 전과 달리 한국과 대만의 기울기가 가장 가팔랐고 그 다음이 일본, 미국의 순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2000년까지로 중단되었지만 만약 현재의 증가 속도가 20년 더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미국이나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좁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한국과 대만은 인적 자본에서 스탁에서는 해방 전의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해방 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캐치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4-10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되 15세에서 39세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남자와 여자의 평균 교육 연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남자는 1920년에서 42년간에 1.4년에서 2.5년으로 높아진 반면 여자는 같은 기간에 0.1년에서 0.4년으로 높아졌습니다. 남자 대비 여자의 비율은 그래프에서 오른쪽 눈금으로 보면 되는데 그 비율은 1920년에 6%에서
1942년에 16%로 높아진 데 불과했습니다. 이를 해방 후에 남자는 1955년에서 2000년에 4.3년에서 12.7년으로 여자는 2.2년에서 12년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남자 대비 여자의 비율은 50%에서 95%로 좁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해방 전에는 교육에서 성별 격차가 매우 심했지만 해방 후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그래프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해 그보다 더 젊은 연령인 15세에서 39세로 한정해서 보면 교육 연수의 축적이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으로 한정해서 본 것은 여자의 가임 연령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의 교육 연수가 해방 이후 급속히 높아진 것은 출산에 관한 여성의 인식이 전통 사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출산에 관한 여자의 자기 결정권이 높아진 것은 비농업 부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높아진 것과 함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4-11은 김재호 교수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서 정부의 교육 지출이 GDP 대비 어떤 비율이 되는가를 보인 것입니다. 해방 전 한국의 통계는 총독부 재정 중 교육비 지출과 지방의 교육재정 회계를 더해 구한 것인데 다소 중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0년 이후는 한국은행의 일반 정부 총 지출 중 교육 지출이며 중복이 배제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교부금 등으로 인한 중복을 배제하기 어려워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해방 전 한국의 교육 지출은 GDP 대비 비율로 보면 분홍색의 막대 그래프가 됐는데 1911년에서 40년에 0.2%에서 1.9%로 빠르게 높아졌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의 교육비 지출 수준은 19세기 중엽 이후의 장기 추이를 보였는데 20세기 초까지도 GDP의 1%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선진국 정부는 교육 지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1920년대 이후 1%를 넘겼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시 때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공통된 현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모든 나라에서 교육 지출 수준이 전전에 비해 한 단계 점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 이후 시기에 따라 기복이 보이지만 GDP 대비 4%에서 5%의 수준을 유지해왔고 근래에는 5%를 넘어서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 지출은 GDP의 5%에서 6%를 유지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6 내지 7%로 좀 더 높아졌습니다. 영국이 전전 수준에 비해 크게 점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교육 지출은 전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현재는 4%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아졌습니다. 대만도 그러합니다. 요컨대 한국의 교육 지출 수준은 해방 전에 비해 크게 점프하였으며 현재는 미국과의 격차를 1%포인트 정도로 좁혔고 그림에서 제시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이거나 이미 추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